자, 지난 시간에 2024년 하반기 부동산 경매 시장에 물건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물건이 늘어난 양만큼은 매수세가 그만큼 따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자로서 좀 적정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투자하기가 괜찮다.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호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그럼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건가요? 이거 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요? 이런 겁니다. 결국에 이제 추천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추천 물건, 저는 이 추천 물건에 대해서는 좀 특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아끼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천 물건이라는 거는 이거를 투자를 하면 뭐 수익이 좀 많이 날 것이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추천 물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그 분양 물건이다. 아니면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매도자가 아파트를 파는데 또는 상가를 파는데 이거를 10억에 팔겠습니다. 1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값에 내가 이것을 샀을 때, 이 물건을 샀을 때 나한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거를 분석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꽤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게 추천 물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유, 그 값에는 사봐야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추천 물건이 안 되겠죠. 근데 경매, 물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매라는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그죠? 물론 최저가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최저가에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기재해야지만 유효한 입찰표로 인정해주겠다. 그 금액보다 낮게 쓰면 무효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 값에 살 수 있다라는 수치는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투자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을 것이고요. 그 가치보다 더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천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지역에 아무리 좋은 종목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의 가치보다 크게 많이 싸게 사지 못한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에 있어서 추천 물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물건이 다 추천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다소 허무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거는 요거예요. 아파트 가격. 요게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또 오른다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또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냐, 떨어진다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요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이제 대한민국도 아파트로 돈 벌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각수금은 갑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옛날만큼 세금을 안 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를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라는 거는 예전에 비하면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물가 상승률보다는 계속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꾸준히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일본 시장을 비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도 뭐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집값이 갑자기 붕괴가 됐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좀 나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주택가격이 붕괴될 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슨 분위기였냐면 국민들 자체가 아파트 가격 동향에, 주택 가격 동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그냥 단순히 안 산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떨어졌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아파트 값이 올라갔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이렇게 관심이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칠 때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 대다수의 제1 관심사가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입니다. 그 유튜브나 각종 동영상 사이트에서 가장 부동산 관련 인기 있는 콘텐츠도 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이 많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일까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오를지를 알아야 다 오른 다음에 내 거 팔으려고요. 꼭지점에서 팔으려고요. 언제까지 떨어질 줄을 알아야 다 떨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 살려고요. 이겁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만 100m 선상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지금 심판에 총소리만을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한 사람이 튀어나가면 다 튀어나갈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 추이를 요즘 인터넷 정보부가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직선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시점을 요 시점에서 요 시점으로 딱 박아놓고 떨어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시장에서 가격 동향을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거지 한 번도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 어느 회사의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루를 봤을 때 어제보다 떨어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신이 아닌 이상은 요 시점에서 사서 요 시점에 팔고 다시 요 시점에서 사서 요 시점에 팔고 다시 요 시점에 사서 요 시점에 팔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오름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냐 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향후 적어도 10년은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죠. 특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충분히 그 시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내가 자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고 또 뭐 금리 상황은 좀 봐야겠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해서 그 원리금을 상환하느냐고 생활이 좀 이렇게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물론 금리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뒤따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특히 나 살 집 하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년에 사는 게 맞나 올해 사는 게 맞냐 뭐 한 5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뭐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동산 투자 특히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숨은 고수들이고요. 저한테 따로 뭘 배울 거는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만나 보면 이제 업무상 이렇게 다주택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주택, 아파트 하나는 내가 살 건데 언제 살 거냐? 그걸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무 때나 사십시오. 언제 사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요때 살 수 있을 거고요. 운이 좀 나쁘다 그러면 요때 사서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 입주 물량이 실종됐죠. 신축 아파트 다 대부분 구축이 거래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서요. 공급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축 물건이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비해 그동안에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자재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뭐 평당 건축 단가가 1,000만 원이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 신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가 좀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신축 아파트 값이 이만큼 올라가면 구축 아파트 값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괜찮고요. 그럼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어디냐? 뭐 서울 한복판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전철이 연장되는 선상 그쪽을 좀 많이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점에 봐야 되는 게 빌라입니다. 빌라. 우리 다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건축법상 용어는 다세대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시장에서는 빌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물론 빌라라는 것은 뭐 꾸준히 어떤 그 투자가 괜찮아 선호되는 투자물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지금 2024년 하반기에 특히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크게는 없습니다만 뭐 작게나마 빌라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인 거는 맞기는 해요. 일단 빌라가 아파트와 다른 점, 장점으로 작용하는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평수만 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빌라 평수가 아파트 평수보다는 좀 작은 게 많고요. 또 평수를 불문하고 평당가를 봐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더 저렴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지금 뭐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 가격, 그 평균 거래 가격은 10억 넘었습니다. 제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11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는 아직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또 빌라는 그 수도권의 경인 지역, 인천 쪽, 부천 쪽 이런 쪽에도 투자 괜찮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빌라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빌라가 요즘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됐었죠. 그죠? 전세 사기.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근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거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임차인들, 세입자들이죠. 그 빌라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빌라에 전세 들어가면은 보증금 뜯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만큼 빌라에 대한 그 임대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투자의 최대 장점은 갭 투자였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게 빌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만 갖고 투자라는 그 갭 투자 종목으로 선호되던 게 빌라였는데 거기서 전세 수요가 훅 줄어들다 보니까 야, 갭 투자하려고 이걸 샀다가 전세를 못 맞춰서 결국에는 목돈이 묵혀버리는 어떻게 세를 빨리 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다 보니까 월세 보증금은 그렇게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크지 않으니까 목돈이 묶여버리는 이것 때문에 빌라 가격이 사실은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사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슨 특별법에서 법에서도 법 타이틀에서도 전세 사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전세 사기도 있었을 겁니다만 전세 매매 가격이 뭐 5억인데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세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4억까지 갔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 아파트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4억 이하로 떨어집니다. 매매 가격이.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그 갭만을 갖고 투자한 그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매로 매각돼봐야 매각각 되는 가격은 훨씬 더 이거보다 낮아질 거고요. 이럴 때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이게 만약에 3억에 낙찰이 됐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3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 3억이 임차인이 선순위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임차인한테 배당이 될 거고요. 그 1억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자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빌라를 4억 이하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2억 못 받을 테니까 2억 물어줘야 되고요. 1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1억이 배당되고 3억 배당 못 받았을 테니까 3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결국에 4억 이하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낙찰자한테는 없어요. 근데 시세가 4억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낙찰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을 경매 신청해봐야 매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요렇게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임대인이 사기를 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몇몇 임대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임대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몇 임대인들은 정말 처음부터 불법 영득 의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그 시점부터 요거는 내가 떼어 먹어야지 라는 의도, 그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질 않고요. 지금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왜 아파트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빌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떨어져 봐야 아직 전세가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진 폭은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보다 오히려 시세가 더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뭐 역전세, 난 뭐 이렇게 깡통주택이라고 얘기하죠. 전세값도 안 되는 매매 가격, 깡통주택,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빌라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낙찰가율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체적인 그 지역적인 요소도 봐야 되고요. 투자 타이밍, 시기적인 면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요소예요. 어느 지역이 투자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은 물건이 있고요. 어느 지역이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면 안 되는 물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개별적인 요소인데, 빌라 중에 개별 봤을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낙찰가가 떨어져 있는, 제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죠. 뭐 허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이 뭐 3억이다 라고 한다면 임차인한테 허그에서 3억을 주고요. 그 채권을 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대인한테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이제 채권자가 됐으니까요. 그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도 요 허그한테 배당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원리입니다. 5억짜리 빌라가 있었고요. 거기에 4억이 들어가서 허그가 요 채권을 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시세가 4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냥 뭐 3억 7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3억 7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에 의해서 낙찰이 안 되겠죠. 이거 100만 원까지 떨어져도 낙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억 9천 9백만 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4억 이하에는 못 사니까 낙찰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그 입장에서는 10원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낙찰이 돼야 그 낙찰 대금으로 배당을 해주는데 10원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데, 뭐라고 제출을 하냐면,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내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배당을 받고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리가 배당을 받고 나머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 포기하겠다. 낙찰 받으시는 분한테 나머지 못 받은 거 돌려주세요. 이거 안 하겠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3억 7천짜리 3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이 3억 임차인한테 이제 양도됐으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허그 쪽으로 양도됐으니까 이제는 채권자가 그 허그가 되겠죠. 허그 쪽에 배당이 될 것이고요. 못 받은 1억은 우리가 안 물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에 뭐 전세 사기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빌라 값이 막 폭락을 하면서
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매각까지 못하고 기각되고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야, 이거 다 받으려고 욕심냈다가는 10원도 못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조건을 좀 법원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자.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허구가 양수한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매 사건은 대부분 요런 그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 취지가 특별매각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세가 이하로 낙찰 받더라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으니까 노려볼 만합니다. 빌라, 물론 늘 빌라는 우량 종목이었습니다. 그 소액인데 소액에 비해서 황금성이 좋고요. 잘 팔리니까. 그다음에 임대성도 좋다 보니까 늘 그 우량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세 사기라는 개념에 끼어들어서 실제 가치는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고요. 전세 사기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발생됐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일반인들도 다 인식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가치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 2024년 하반기에는 요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저금리 때에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상가가 있어요. 고금리 때요. 고금리 때 봐야 되는 게 상가입니다. 물론 모든 경매 물건은 다 고금리 때 많이 나와요. 우리 아까 아파트도 봤잖아요. 그죠? 금리가 높아가면 아주 어느 정도 뭐 텀은 있습니다만 시장에 반영이 되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도 좀 들여다봤고요. 좀 전에 빌라도 들여봤어요. 그러면 이제 상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파트, 빌라, 주거용 부동산과 요 상가는 좀 차이가 있죠. 투자의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 하면 자, 투자를 할 때는요. 방향을 먼저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내가 매매 차익을 노릴 것이냐 임대 수익을 노릴 것이냐 이 방향을 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앞서서 설정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매매 차익을 노릴 것이냐 임대 수익을 노릴 것이냐.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저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매매 차익을 원하세요 임대 수익을 원하세요 라고 하면 약간 좀 멍해지는 느낌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뭐 대부분은 둘 다 좋으면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둘 다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매매 차익을 크게 보려면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권이 됐든 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형성이 안 됐고요. 그게 형성이 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노린다 그러면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형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임대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임대 수익이 잘 난다. 그냥 내놓으면 바로 세입자들이 너도 나도 가게 없겠다고 막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상가인 경우는 들어오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 있고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 편의나 상권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다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익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 차익은 노리기 어렵다. 요걸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아파트하고 빌라는 사실은 매매 차익 쪽입니다. 물론 빌라 전세 많이 놓습니다만 전세를 해서 이익이 나지는 않죠. 그냥 갭 투자. 매매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르는 금액 전부를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데 사실 투자되는 금액은 굉장히 적어지니까 그 갭 투자 때문에 임대를 놓는 거지 임대를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특징이고 반면에 상가는 매매 차익보다는 요거는 전형적인 임대 수익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월세죠. 월세.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상가를 사고요. 내가 일부 대고 뭐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대출을 받죠. 그래서 세를 나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그래서 요게 수익이 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상가 투자의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불과 3년 만에 지금 0.5%, 0.75% 이게 지금 3.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물론 그건 기준금리 기준이니까 실제로 대출금리로 봤을 때는 막 2.5배, 막 거의 3배 가까이 막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그만큼 뛰질 않았는데 대출 이자는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상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내 돈을 보태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월세를 받은 거 갖고 이자를 못 내고요. 내 돈 갖고 계속 내야 되는데 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고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물건, 그 괜찮은 물건, 임대성이 괜찮은 물건들이 지금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파트나 빌라보다 입찰가 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으면 적어도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월세 받은 걸로 이자는 낼 수 있어야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누구도 월세 받아가지고 내 돈 보태가지고 이자 내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적어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래도 이자 내고 조금은 남아야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자가 월세보다 더 큰데 이게 같아지거나 월세가 더 커지려면 이자를 낮추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이렇게 돼야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월세는 올릴 수가 있나요? 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 상권 안에서 되는 장사가 있고 그런 임차인들이 낼 수 있는 월세는 한정적입니다. 면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버리면 세입자가 안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자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자가 은행이 내려주나요? 안 내려주죠. 그럼 결국엔 이자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리는 돈을 줄여야 됩니다. 빌리는 돈을 줄이려면 낙찰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만으로 이자를 내고도 조금이라도 남는 이 계산으로 역산을 해보면 입찰가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역대 최고금리잖아요. 물론 또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때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만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요. 심지어는 뭐 그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 역전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금리는 무조건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정성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더 안정적인데 수익까지도 우리가 안 준다라고 한다면 뭐야 미국 시장에 비해서 대한민국 시장은 불안한데 수익도 떨어지네. 그래서 달러가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망한다.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금리가 올라서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번에 미국 금리가 역전을 하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안 따라 올라갔는데 의외로 이게 한국 시장의 충격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더 낮아도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자, 어쨌든 얘기가 딴 데 쪽으로 살짝 빠졌는데 지금 이자가 조금 기형적으로 높은 시점이다. 근데 이 시점에도 이자를 내고도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조금이라도 남는다. 아니면 뭐 어쨌든 월세 안에서 커버할 수 있다. 뭐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이자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상가를 하나 사놓으면 앞으로 수익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월세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자는 계속 줄어들 테니까. 그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월세도 더 올라갈 거고요. 사실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경매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아까 데이터 수치로 봐서 맞습니다만 대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경기가 좋아서 호황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치로 금리를 올리는 이건데 요즘 금리 올라갔던 건 그게 아니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좀 기이한 현상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거는 금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돈 쓰는 게 다 그 해외여행 가는 데 쓰고 국내에서 잘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뭐 상권 불패야. 여기다 장사 차리면은 그 무조건 기본은 해. 그런 상권들이 몇몇 있잖아요. 서울의 뭐 강남이라든가 뭐 홍대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금 상가가 공실들이 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 좀 살아나서 월세 올라가고 이자가 그 금리가 떨어져서 내는 이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나한테 남는 수익은 더 점점점 커질 거고요. 지금 월세를 가장 못 받는 시기에 금리를 가장 많이 내야 되는 시기, 요 시기에 요거를 맞춰서 상가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수익이 늘어날 일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2024년 하반기 경매 시장 어떤 동향 한번 예측해 봤고요. 전 시간에. 그래서 얼마만큼 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냐, 또 언제까지 계속 이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봤고요. 그러면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눈여겨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